사실 두개골을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 잠깐 보면 어, 전두엽, 부정엽, 후두엽, 후두골, 예, 오시피탈 본, 파리에탈 본, 프론탈 본,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 템포랄 본, 그다음에 뭐 광대뼈, 어, 자이고매틱, 뭐 이런 여러 가지 뼈의 구성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머리에서 보면 이게 이 두개골이 서로 만나는 걸 수처라고 표현할 때 앞쪽에 세 지역이 만나는 수처를 브레그마, 영어로 브레그마라고 얘기하고, 뒤쪽은 후두골 뒤통수 쪽은 이제 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람다 뒤로 보면 이렇게 뒤통수의 아래쪽에 바깥 뒤통수 뼈 융기라고 하는 오시피탈 프로투버런스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어, 뇌가 이제 척수로 나가는 이제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목뼈가 있는 이런 구조물로 있습니다. 백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이런 자세에 보면 어, 안 되고, 약간 머리를 구부렸을 때 나타난 곳이 여기가 요 영역이 백회 영역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정부 두정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두정부의 뒤쪽인 공간을 백회로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파리에탈 영역의 가장 위쪽이 아니라 오시피탈과 파리에탈이라고 하는 공간에 중심 잡혀서 약간 뒤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골도분천을 할 때 전발대에서 5, 그다음에 뒤통수, 그러니까 둘째 목뼈에서 위쪽으로 7이라고 하는 비율이 만나는 공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을 잘 대충 여러분이 여러 해부학적 자료를 활용해서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러한 혈관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공간이 되고 있구나 떠올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만 이 근처에 사실은 구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개골 안팎을 연결하는, 예, 혈관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제가 이름은 지금 명확히 지금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그 구멍이 백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임상적 의미를 두는 몇몇 한의사들의 논지에서 보면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두개골에 대한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후의 경열들을 소개할게요. 락각. 그러니까 락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형태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공간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 가까운 거죠. 락각이라고 하는 위치가. 네. 이렇게 족태환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네, 이 공간에 지금 가까운 거죠. 네. 통천이 이 공간쯤에 있었고, 네, 오처가 이 공간쯤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낙각의 다른 명칭은 강량, 뇌계, 뭐 이러한 뇌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네.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두개골의 의미를 형상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강양이라고 한 얘기는 일단 형태학적으로 보면 백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조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회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혈의 속성이 양기와 관련된 한의학적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치료 효과로서 활용이 많이 되어 왔어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하면 동네에 가서 어, 백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물론 친구약 시간에 백회가 쓰이는 또 임상 사례를 보면 어, 백회가 가지고 있는 양기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으로 명칭은 이해하시고, 다른 내용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주변에 갖는 특징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병증 쓴다라고 하는 어떤 유니크한 특징도 백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족태양 방광경이 나열했던 내용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임상적 사례가 쌓여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각은 이렇게 백회와 영면에서 보고, 그다음 옥침혈, 바깥 뒤통수뼈 용기가 이 근처에 있어요. occipital protuberance라고 하는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라고 하는 바깥 뒤통수뼈 용기가 있는 공간에 위쪽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서 가쪽에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뇌호라고 하는 동맥의 경혈이 있었던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뒤통수뼈의 바깥 뒤통수 용기가 가진 의미는 사실 이 근처로 이렇게 근육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에 돌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뼈에 돌기가 있다는 거는 뭐가 부착할 수 있는 앵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앵커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기가 있는 거는 뭔가 가서 부착할 수 있게끔 일종의 접착 물질의 역할을 뼈에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뼈에 돌기가 있다면 그 돌기는 이런 데는 근육이 가서 붙겠구나, 근육이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런 데는 근육의 시작이야 끝쪽은 다 힘줄 개념이죠. 텐던. 그리고 텐던에 가까울수록 근육과 텐던이 만나는 이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근육과 관련돼 있는 감각신경, 고유 신경들이 있죠. 골지체. 뭐 이런 그래서 근육의 텐션을 인식을 하고 근육의 어떤 강도를 인식하고 근육의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부학 다 잘 배워서 저보다 이런 내용을 더 잘 알겠죠? 이러한 특징으로 힘줄과 근육이 가지는 경계들을 파악을 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근육이 끝나는 부위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면 돼서 아래에서 보면 뒤통수에서의 이마 힘줄이 위로 올라가는 시작, 아래에서 또 목덜미로 올라가는 근육의 시작. 그게 이제 근육의 특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신경과 혈관입니다. 바로 뭐냐면 뒤통수 신경이에요. 큰 뒤통수 신경, 작은 뒤통수 신경.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뒤통수 동맥, 정맥. 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신경 왜 중요할까를 보면 보기 전에 이 근처에 해부학적 구조 한번 볼까요? 네. 뒤통수 신경이 바로 요거예요. 네. C2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뒤통수 떨어서 머리로 올라가. 여러분 머리 아프면 이 뒤통수 신경과 관련된 요소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머리 아프면 일단 뒤통수 신경을 마비시키는 리도케인이나 이런 마취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여기다 주입을 하는 거죠. 한의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침이 있는데 네. 바로 이 영역이죠. 그러니까 옥침이 이 영역인 거야. 그 이 영역하고 관련돼 있는 옥침과 관련된 현대적 해석이 뭐예요? 뒤통수 신경 차단술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뒤통수 신경 차단술을 찾는 랜드마크가 여기서 이렇게 찾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땐 딱 이 옥침을 찾은 건데 뭐 양방의사한테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하겠죠. 우리는 한의학 몰라. 우리가 언제 옥침열에다가 마취약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선조도 결국은 옥침열이 결국은 뒤통수 신경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거죠. 다만 이 신경이 그 신경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잘못, 우리가 그렇다고 옛날 사람이 뒤통수 신경 찾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옛 사람들은 신경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신경의 존재를 모르지만 신경의 작용은 알아요. 아프다는 건 아니까. 어? 아프다는 경험,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증상, 마비, 운동장애, 뭐 감각마비, 운동장애, 그 다음에 통증, 감각의 과민, 다 사실은 현상은 봤죠. 다만 이 현상의 기작이 신경인지는 모르고, 다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를 기가 막혀서라고 했죠. 기가 막혀. 근데 이제 현실에 와서 기가 막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얘기죠.
옛날에는 기가 막혀 그러면 되게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한의학의 용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와닿잖아. 여러분이 지금 수능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영재 소리 들었는데 영재 소리 듣는 여러분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 참 어처구니 없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임금이 사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신성한 언어예요. 어처구니가 있으려면 어처구니 어디 있어요? 저기 궁궐의 그 지붕에 있는 게 어처구니였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따라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사소한 좀 잡담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옥치묘를 바라볼 수 있더라. 예. 그래서 옥치묘를 쓰고 있는 과정에 경증 5대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치료하는 대상은 뭐다? 뒤통수 신경 영역 또는 뒤통수에서 올라오는 혈관의 모습이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약으로 마취제를 만들어서 약침을 주입을 하면 효과적인 저기 뭐야 대증요법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증 치료. 원인 치료 못하면 대증 치료라도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일단 대증 치료를 잘하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원인 치료도 할 수 있다. 기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고요. 근데 대증 치료도 못하는데 나는 원인 치료만 하겠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심란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원인 치료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제가 학생 때 꿈은 바로 원인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지만 그게 허상임을 사실은 많이 지금에 와서 인식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원인 치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인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원인 치료는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환자를 질병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환자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게 1년을 12번, 그리고 10년을 120번을 보겠다. 그리고 그 120번을 보는 모든 환자의 기록을 내가 완성해서 이 환자가 제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환자 관리가 된다라고 자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때서야 원인 치료라는 말을 환자한테 주고 환자가 그걸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모르고 그냥 한의학은 원인 치료를 잘해. 대증 치료보다는 원인 치료야. 그러면서 양방은 대증 치료고 한방은 원인 치료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적용하고 여러분이 그걸 치료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빈공약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진료, 1차 진료를 정말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팠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는 의사의 역할을 정말 잘하게 되고 1차 진료의 역량을 갖춘 뒤에 2차나 3차 진료 역량만큼의 어떻게 보면 토탈 서비스, 그러니까 포괄적인 서비스를 의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나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침 치료는 원인 치료보다는 대증 치료에 일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옥침혈은 옥침혈 주변에 옥천혈도 있어요. 경액기혈. 근데 이 루트가 뭐죠? 바깥 뒤통수 신경의 루트예요.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발성장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왜 왔을까? 발성장애 뜬금없이 이럴 때 이해하는 게 바로 풍부하고 아문 가까이 갔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부하고 아문 가까이 왔네. 그럼 풍부하고 아문이 의료 경험적으로 발성장애 치료에 매우 많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기는 얘의 특징을 가지고 이 영역을 치료하는구나. 후두부는 왜 그런 발성장애 치료에 특화됐을까? 라고 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 이게 굉장히 남다른 우리 한의학적인 고뇌와 독특한 의료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하나의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다이가스트릭이라고 하는 두 힘살근이라고 하는 혀 밑으로 넘어가는 근육인데 이 근육의 시작과 끝이 재미나지 않나요? 이렇게 길어요. 뒤에서 앞으로. 물론 이 다이가스트릭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지금 뭐 발성장애 원인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얘가 뭘 잡고 있죠? 예.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을 잡고 있죠. 이 하이오이드 본의 근처에 뭐가 있었어요? 성대가 있어요. 바로 이 위쪽에 성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뭔가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측면은 필요하지만 옛사람들이 뒤통수 영역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발성 장애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 부위의 중추신경계 영역을 건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근육과 어떤 역학적인 측면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뒤통수에 힘들어간다. 옛사람들이 뭘 관찰했냐면 말을 많이 하면 뒤통수에 목뒷덜미에 힘이 들어가서 단단해진다라는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사실은 뒤통수 영역에 뒷덜미 영역이 이러한 발성장애 치료에 관련돼서 협조하는 어떤 치료 영역으로 활용됐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경혈이 암음풍부, 지금 말했던 옥천혈까지의 경외기혈. 뭔가 제 이야기의 신빙성이 시나리오에 그럴듯한 맥락이 보여지나요? 예, 천주입니다. 뒷덜미 영역이죠. 동맥 입장에서 보면 암운혈과 풍부혈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그 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단면도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등세모근을 염두에 둡니다. 등세모근을 등세모근을 염두에 두고 등세모근의 가쪽에 가까운 쪽에서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약간 이렇게 함몰된 공간을 형성하거든요. 여러분이 뒤통수를 한번 만져보면 앞쪽은 목비근, 뒤쪽은 등세모근 이러면서 이 안이 약간 함몰된 형태의 빈 공간처럼 온폭 낮은 지대처럼 느껴져요. 굴곡이 형성이 되죠. 그럴 때 등세모근의 각종 영역이라 생각하면서 아문과 수평하게 보는데 아문의 수평선을 이해할 때 아문은 궁극적으로 C2 레벨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C2를 먼저 촉지한 상태에서 엄지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둘째 목표 가시돌기에서 가쪽으로 엄지 한 마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천주열에 가깝습니다. 얕은 층에서는 등세목은, 깊은 층에서는 이제 목뼈를 지탱해주는 목뼈와 머리를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아주 계층별로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자칫 방향에 따라 자극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려면 목 뒷덜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경으로 보면 이제 큰 뒤통수 신경에서 출발하지만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셋째 뒤통수 신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경의 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세모근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천주열은 머리와 뒷덜미 병증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자침의 방향이 절대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여드리면 천주 방향 이렇게 자침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란하게 자침해야 돼.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자침하면 바로 여기 이것을 위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가 뭐냐면 뇌관이 되겠죠. 뇌뿌리 이 영역이 되기 때문에 자침을 할 때 이 영역을 자침하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숙인 상태에서 이 등세모근의 라인을 발견하게 되면 천주를 찾기가 쉬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암운, 풍부, 천주, 여기가 나중에 배울 족수형 당경에 풍지라는 경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의 위치가 이러한 경혈 속에 있구나. 지금 여기가 아까 옥침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뒤통수에서 보면 신경의 분지들, 근육의 이 빈 공간들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해서 다시 외부 구조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한 거니까 여러분도 자신만의 해박적인 어떠한 자료들을 구축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주에서 내려오면 이제 목덜미를 지나서 등 쪽으로 내려오는 족태양의 경혈들을 이해하겠죠.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이제 척추 정중심으로는 이제 동맥, 그 바깥쪽으로는 족태양경인데 앞에 개괄한선 것처럼 족대양 방광경이 두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근데 이 두 개의 선은 실제로 경맥 이론으로 보면 하나만 족대양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족대양 방광경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경맥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잘 보면 이 두 줄 족태양 방광경의 1선과 2선이 가진 의미는 어떤 해부학적 특징에서 보면 되게 유니크한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배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선은 척추 세형근의 가장 긴 근, 그러니까 롱기스모스, 스파이널리스 머슬에 가까운 쪽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바깥쪽의 이 선은 엉덩갈비근을 근육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성이 좀 있어요. 그 두 번째, 첫 번째 선은 척추의 가로돌기 라인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선은 갈비 사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에 있는 거는 갈비 사이 신경들을 자침하겠다. 만약에 깊은 층으로. 첫 번째 선은 가로돌기 사이를 통해서 척수신경의 깊은 가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 허리에 해부학적 표지들은 잘 구분을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갈비 사이를 헤아리고 척추뼈의 등뼈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깨뼈, 그 다음에 위디 엉덩뼈 가시, 그 다음에 엉덩뼈 능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 쪽에서 보면 이렇게 좀 멋지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근육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예, 등세목은 예, 그 다음에 어깨뼈를 염두에 두고 마름근, 큰 마름근, 작은 마름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큰 원근, 그 다음에 등세모근, 넓은 등근, 그 다음에 이게 등세모근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어깨세모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척추세운근. 막 긋다 보니까 이제 낙서가 돼서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죠. 예. 이런 훈련을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해서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그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채표면에 있는 걸 보고도 대충 여기 어떤 근육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나중에 환자가 아픈데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아픈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다가 경락 이론만 대비해서 등이 아픈데 족태양경이 아프시군요. 예, 여기 척추가 아픈데요. 동맥이 아프시군요. 그리고 딱 말하고 끝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면 이제 요즘은 의료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자가 신뢰를 안 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끝내버리면은 환자가 이거 치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지는 것이니까 경맥은 족태양경인데 족태양경에서도 지금 겪고 있는 게 근육의 입장에서 뭐고 신경의 입장에서는 뭐고 관절의 입장에서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구분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런 그림들을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속에서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같이 찾아보세요. 얕은 층이 있다면 또 깊은 층, 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수태환경에서 어깨 올린 근 얘기했었죠. 수태환경에 어깨 올린 근에서 견해수, 견중수, 예, 고건혈, 병풍혈, 천종혈, 예,
그다음에 견정혈 뭐 이렇게 경혈을 찾아가는 거. 예. 그거 다 벗기고 나면 이제 어깨뼈가 등뼈가 이렇게 있고 허파는 어떻게 존재하고 알아야 직자할지 사자할지 횡자할지 잘못 찔러서 기흉이 될지 말지 그리고 신경의 위치도 내가 갈비 사이에 있는 신경을 자침하고 싶어? 그럼 이거 자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항상 이게 붙였다, 뗐다, 합쳤다, 분리했다 등등의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또 어깨 지역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신경과 혈관 등인데 요 지역이 사실은 압통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등 어깨 쪽 도살 스카플라 너브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서비칼 이런 아터리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픈 게 사실은 목에서 내려오는 혈관의 분지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자극하거나 뭐 하면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될까?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척추 세운근은 이렇게 복잡하더라. 지금 척추 세운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장 긴 근, 엉덩갈비근, 가시근,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머리 널판근, 머리 반가시근 이렇게 엉치뼈에서 위로 올라가는 척추 세운근. 엄밀히 말하면 이걸 우리는 등심이라고 얘기하죠. 소에서. 등심, 예. 아니면 또 이런 얘기 하죠. 예. 여기가 티본 스테이크 자리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예. 뉴욕 스테이크. 예. 그래서 혹시 티본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면 예. 척추 세운근을 분리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럼 척추 세운근을 구분하는 법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리바이 형태의 동그란 거, 그다음에 길쭉한 거, 뭐 이런 식의 근육이 등심을 사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부위는 뭐고 요 부위는 뭔가 맛이 좀씩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척추 세운근의 이런 영역에서 나눠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 관찰을 해보길 바래요. 예, 가장 긴 근의 모습입니다. 가장 긴 근은 사실은 목덜미에 있냐, 등에 있냐, 허리에 있냐에 따라서 약간씩 명칭을 앞에다가 접두사를 하나씩 붙입니다. 가장 길어요. 그래서 예, 가장 긴 근. 그 다음에 엉덩갈비근. 근데 엉덩갈비근도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를 붙여요. 어. 결국 엉덩에서 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족태양 방광경의 2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족태양 방광경의 1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거 근육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분포하는 신경의 분지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게 척추신경이죠. 척수라고 하는 척추신경, 스파이널 러브. 그것이 채성 분절을 통해서 몸통 앞쪽과 몸통 뒤쪽에 각각 어떤 식으로 분절로 나눠져서 몸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팔다리에 분포하는가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위팔 쪽으로는 주로 서비칼 영역의 신경과 T1과 T2 영역을 위주로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몸통은 thoracic 영역을 위주로 해서 등, 허리 쪽으로 찾고 그 다음에 아랫배 쪽은 L1까지 영역을 삼고 L1 아래쪽은 주로 다리 영역이다. 세이크랄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가질 때 모혈과 복모혈과 배수혈의 관계 또 관련성을 지어보고 어제 뭐 어떤 이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족태인 비경 설명하면서 위상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을 얘기했는데 위상의 실제 위치는 위에 위쪽에 있는 거 아닌데 왜 위상이라고 하고 위장질환 치료합니까? 그러면 척추 분절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척추 분절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위상의 위치는 실제 위는 아니지만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장 채성 반사의 영역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요인을 가지고 그 경혈의
의료 경험적인 기반들을 설명하게 될 건가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비교들은 결국 우리가 현대의과학에서 이미 나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장체성 반사와 연결해서 얼마나 관련성이 깊은가를 또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반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허파, 심장, 위, 뭐 간슬개, 췌장, 오른쪽 어깨, 겨드랑, 뭐 신장, 콩팥은 이 위치, 방광, 이 위치. 다만 우리가 더 섬세하다 정도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은 거칠게 내장 채성 반사를 분해했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섬세하게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내장신경은 결국은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만큼 그럼 자율신경계는 이 척추신경과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가라고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절이 척추신경과 어떻게 연결해서 중추신경과 관련되는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교감신경이 있는 공간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공간을 구분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그 다음에 엉치신경이 부교감신경 영역이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어디예요? 등하고 허리신경이 거의 다 교감신경 영역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엉치신경 영역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뇌신경과 관련된 피부 영역이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침이에요. 귀에다가 자침하면 부교감신경 조절이 매우 뛰어나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돼 버렸어요. 그럼 요즘에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있어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해서 인체 각종 기능 조절을 치료한다. 이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은 한의학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일종의 상품화 못했을 때 현대의학은 이걸 상품화했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영역을 염두에 두는 것도 단순하게 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신과 영역으로도 확장 가능한 어떤 지식을 쌓는 거다. 물론 당연히 한의학은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사이코소매틱 메디신 이 영역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죠. 물론 옛날에만 선점하고 요즘엔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사이코소매틱 메디신을 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바디 앤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만큼의 한방 의료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그래서 가급적 이게 한의학에서도 이게 신경 영역, 특히 중추신경 영역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족태양 방광경을 자침할 때 일선의 자침 방향은 가로돌기를 향해서 척추신경, 이선의 방향은 갈비 사이 신경이나 이런 바깥의 엉덩갈비근이나 바깥 근육을 자침하기 위해서 횡장, 아니면 이제 가슴우리를 회피하는 전략 이렇게 짜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선에서 족대양 방광경 일선에 자침하면 바로 이 척추신경에서 등 쪽까지 갈비 사이 신경 이런 식으로 가는 쪽을 자침하겠죠. 물론 이쪽은 동맥이었어요. 신경의 동맥이 이렇게도 가요. 그쯤에 이렇게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척추 세운근의 영역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선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라고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로돌기의 영역 안에서 자침 방향 실수하면 바로 허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초음파 진단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제가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의계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수님이야말로 한의계에서 경혈학의 초음파의 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꾸 저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인데 여러분이 제가 이런 강조를 하면 여러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하지. 근데 이런 얘기를 원광대 한의대에 있기 때문에 듣고 다른 대학에 있으면 전혀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초음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처럼 여러분도 얘기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최근에 많은 졸업생이 나한테는 어쨌든 간접적 영향을 받아서 이 초음파 진단 영상과 관련한 라이센스를 점점 많이 따고 있어요.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으로서는 초음파 진단 공부가 충분하지 않지만 졸업 이후에 결국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만의 라이센스를 따고 그 영역에 있어서의 나름 임상적 독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앞으로 한 10년을 전후로 원광대 한의대 졸업생은 한방 진단 영상 의학에 있어서 탑 브랜드가 될 거다. 그럼 여러분은 그 탑 브랜드의 일종의 그의 뒤에 따라가는 후계자들이 될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한테도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꼭 기울이길 바랍니다. 동맥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척추에 대한 그림도 보여드렸죠. 그런 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치고 이러한 영상을 볼 때 꼭 참고하세요. 특히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특히 이 중에서도 가시돌기의 방향성과 그 가시돌기를 촉진하는 입장에서의 몸통의 위치가 어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시돌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대상을 파악을 하는데 가시돌기의 실질적인 몸통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극의 대상도 위에 있는 거예요. 가시돌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성격을 비교를 해야 오진의 확률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럼 보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뭐냐면 가시돌기 영역이에요. 가시돌기. 그러면 첫 번째 등뼈 첫 번째 가시돌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아홉 번째 가시돌기의 척추뼈 몸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홉 번째 가시돌기로 여러분이 특정 경혈의 위치를 찾았다고 쳐요. 체표면에서. 그러면 그와 관련된 척수신경이나 그와 관련된 갈비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표에서 여기서 찾았다고 해도 여기서 수평선 그으면 안 되고 여기서 위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어때요? 첫 번째 등뼈 가시돌기와 첫 번째 등뼈는 여기에 위치 오버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돌기 위치에서 바로 옆을 찌려도 돼. 허리 쪽으로 오면 또 어떻게 돼요? 12번째와 12번째 등뼈 가시돌기와 12번째 등뼈의 몸통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리가 없어. 여긴 거의 동일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체표면에 있는 경혈과 심부에 있는 구조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찾고 CT 찾고 이런 거 영상을 가지고 다음에 초음파 영상과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 그럼 오진을 줄이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해부학적 도구 안에서 경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제가 어떻게 표시했어? 지향은 7번째 등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찾아요. 격수는 7번째 갈비 사이 공간을 찾아요. 그러면 7번째 등뼈 가시돌기는 여기인데 격수 위치를 어디다가 표시하면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격수가 표시돼 있어. 근데 나는 어디다 표시했어? 여기다 표시했어요. 왜? 7번째가 지금 요거니까 이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족태양 방광경의 자침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침하라고 해요. 아래에서 위로, 사자로. 그런 말을 왜 썼을까 떠올리라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실습 때 와서 여러분이 체험할 때 또 한번 경험하길 바라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고려해야 되는 건 뭐죠? 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통 안에 해부 구조를 장기 손상을 피해서 자침할 수 있는 인식을 해라. 그래서 위험 심도 대비 안전 심도. 물론 이것은 절대적 값은 아니에요. 이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가는 건 뭐죠? 항상 평균 이외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에 따라서 위험 심도의 평균값을 벗어나는 위험 심도가 있을 수 있고 안전 심도를 벗어나는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비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의료의 특징인 거죠. 그럼 요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 영상 진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모험을 하고 싶으면. 근데 이런 모험을 안 하면 그냥 대충 안전하겠지 하다가 이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삶이 되게 끝장이 나겠죠. 여러분 뭐 최근에 부결돼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갔지만 중대범죄로 인해서 면허증을 박탈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언급됐죠. 물론 양방 의사들이 기분 나쁘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도돌이표가 됐지만 저는 왜 우리가 의료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실수를 왜 책임지지 않는가? 형사적인 책임을 왜 안 지는가? 민사적인 책임을 왜 안 지려고 노력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행히 한의사는 협회에서 이 중대범죄에 의해서 면허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성명서를 내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 미래는 의료사고를 안 내는 의료행위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림에 있어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숫자 이면에 이러한 영상과 시각을 고려해서 이걸 무시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이 근육만 보지 말고 이 안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대상을 떠올려서 그 위험성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